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윤주성 코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제가 아침에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대전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지만 또 친숙한 곳인데요. 제 동생이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동생 얼굴도 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조치원 선결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를 보니까 결혼을 한 것 같죠? 저는 지금 두 아들의 엄마예요. 저희 첫째가 지금 중3 올라갑니다. 둘째가 6학년 올라갑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작년에 제가 중2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코칭 강의를 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니까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겠죠. 선생님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런 강의 내용을 전달할 때 유독 한숨을 깊게 쉬는 그 분들이 계셨어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실천하겠냐라는 그런 깊은 한숨이었는데요. 제가 직접 두 아들을 키우면서 요즘 저도 한숨을 쉬면서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지혜를 간구하게 되고 또 저도 그런 과정에 있어요.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것들,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눈높이 연습이라는 책은 제가 코칭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는 또 대만에 계신 부모님들도 만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네, 자, 최근에 제가 만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마음으로 저에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사실 아이들이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활기차고 밝게 잘 지내는 것 같은 아이들도요, 마음에 검정이가 있어요. 무거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막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학원 잘 가고, 네,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거. 그거를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전교 1등부터 네, 꼴찌까지, 그리고 반에서 굉장히 모범생인 아이부터 학교를 잘 나오지 않는 친구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아이들이 정말 보는 것과 다르구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런 세상이 있구나.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까지만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보여주는 것까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깊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을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네, 전체는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친구는 코칭의 주제가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또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친구였어요. 성격도 조용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버지께서 같이 산책을 나가자라고 하면 얼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냥 산책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경직된 마음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3학년 때 이 친구한테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그 반에서 굉장히 힘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도 모른 척 하셨고 친구들도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노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괴롭히던 친구가 나쁜 말을 했어요. 너 죽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난간에 올라섰대요. 근데 그제서야 학교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이 친구의 부모님과 또 상대방 친구의 부모님을 소환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화해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서 일단 화도 많이 나실 거고 너무 속상하죠.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인 이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안아주길 바랬던 거예요. 고생했다. 아빠가 이제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안아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 바보같이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냐? 화를 내신 거예요. 그 화낸 마음 밑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분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표현은 이 친구를 혼내고 화를 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어른, 경직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의 경험을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해보는 거죠. 많이 울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함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천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치 보는 자신의 그 원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칭이 끝났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교실을 지나갈 때 이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눈치 보느라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의 대화의 흐름이 이미 지나가 버려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면서 녹아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굉장한 모범생이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친구. 네, 수행평가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코칭 주제가 있을까? 이 친구랑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마음 안에 저는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어요. 네, 이 친구는 나도 딸인데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존재로 어머니는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모범생인 이 딸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신 거예요. 말썽꾸러기 동생들이 있으니까 너가 이 동생들을 좀 잘 돌봐라.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너가 대학생이 되고 동생들이 크면 네가 학비는 좀 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딸인데, 나도 자식인데,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존재고 내가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라고 깊이 있는 속마음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너무나 모범적인 친구거든요. 학교에도 너무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잘하는 친구였고요. 그런데 저와 만나는 그 시간 동안 마스크가 다 젖어요. 저는 항상 새 마스크를 줘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선생님 저 이런 얘기 태어나서 처음 해봐요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사실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속에 있는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내 힘든 이야기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손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은요, 내 속 이야기를 잘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죠.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죠. 사실 저희는 가정 안에서 나의 가장 밑에 있는 힘든 마음,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에 대한 상처가 정말 많아요. 저희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저희 아이들은 우리 엄마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없어요. 저를 칭찬할까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쓴 책 이거대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첫째가 작년에는 저한테 엄청난 분노를 쏟아놓으면서 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엄마 5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한 건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불만만 하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야, 정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장한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어디에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이건 이제 저의 경험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의 눈빛이었어요. 네, 지금 내 눈빛이 어떻지? 잠시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 아이들 볼 때 어떤 눈빛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나요? 입은 이렇게 웃고 있는데 눈이 어때요? 눈에서 이제 레이저가 나가기도 하고, 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래, 성적 좀 안 나올 수 있지. 근데 안 괜찮잖아요. 아이들이 알거든요. 엄마의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어, 차가워졌어, 이런 걸 바로 알거든요. 아이들이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아요.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 최선을 다했는데 얘가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배신감이 들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상처들을 받아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학교에서 잠만 자는 아이들 있죠. 선생님들이 거의 포기한. 어떤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코칭을 좀 해달라고 의뢰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유명한 친구였어요. 수업 시간에 그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엎드려 있고 잠을 자고 말을 안 듣고. 쟤는 무슨 생각으로 학교에 오지? 쟤는 정말 편하겠다. 인생이 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할 얘기 없는데요,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이제 4번 만나면서 종이초도 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느라.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이러이러한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너무나 멍하거든요. 평온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게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 안에는 그 불안이 가득했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 어때요?
피곤하죠. 내 에너지가 딸린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게임하고 그냥 멍 때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친구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미래 때문에.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부모가 뭔가 막 특별한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 가정이 말씀을 한 장씩 읽자라고 이제 의기투합하고 잠자기 전에 말씀을 한 장씩 읽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 읽고 시편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성경 일독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자 말씀을 읽었는데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밤 10시가 되면 식탁에 모여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어요. 4명이. 그러면 한 3장, 4장 말씀을 읽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 로마서 말씀 읽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런 반응 있죠. 저희 이제 2 아들이 거의 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식탁에 앉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들 2이니까 남자 3명이 앉아 있고 칙칙하죠. 일단 생각하시면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겠죠. 그리고 저도 청소를 매일매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저녁 먹이고 그럼 하루가 되게 빨리 가잖아요. 식탁 위에 막 짐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짐들 밀어놓고 저희 4명이 앉아요.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똑바로 못 읽냐고 이렇게. 저희 남편은 굉장히 FM이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럼 저희 남편이 아이들을 봤을 땐 어떨까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 아들이 저렇게.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이제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한 절씩 얘기하고 감사한 거 하나씩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아빠나 엄마나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이거였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 뭐가? 그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찬양이 이거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이 예수님 얘기가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로 이렇게 흘려듣던 내용들이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이제 말씀으로 읽다 보니까 이거구나. 하나씩 좀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니?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얘가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얘가 요즘에 친구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가정 안에서 꾸역꾸역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이제 성경 일독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말씀 일독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자기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변화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말씀을 읽을 때 좀 진지한 자세가 조금 잡혔어요.
그래서 함께 지금 말씀을 읽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모, 혹시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내 자녀가 지금 사춘기다, 중고등학생이다.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의 양이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저희 반에 거의 이제 바닥이었던, 성적이 바닥이었던 친구의 7, 80%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경시대회도 막 나갔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선생님, 저 영어로 하는 과학학원도 다녔어요. 그런 학원이 있어? 네, 저 경시대회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저희 반의 꼴찌거든요. 9등급, 8등급 이렇게 나와요. 저희 인문계 고등학교는 등급으로 아이들 성적을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땡땡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도 제가 불러서 너 오늘 왜 지각했니? 왜 이렇게 무단지각을 많이 하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반에서 무단지각을 많이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제 옆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자기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제가 알잖아요. 상담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칭찬을 하시는 분이었을까요? 안 하시는 분이었을까요?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칭찬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네. 우리가 말로 너 진짜 잘했다, 엄마 아빠가 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엄마는 만족하지 않는구나.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생이 돼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새로운 세계를 맛본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중학생 때 놀고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어땠을까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났을 때에는 7, 8, 9등급의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친구한테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모든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꾸준히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너무 이제 사실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꾸준히 못하는 아이들 중에 최대치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최대한 얘가 열심히 그래도 젖먹던 힘까지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연수 몇 년일까요? 네, 손가락으로. 네, 1년. 1년은 넘어요. 네, 최대한 한번 해본다. 맞아요.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빡세게 시킨다. 습관 잡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희 요즘에 뭐 육아 관련되는 유튜브 채널도 너무나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게 시킨다. 그러면 이 친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성향이면 따라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꾸준히 못하는 성향이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고등학생 때에는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재밌어 하느냐.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재밌어 할 수가 있나요?
네, 공부라는 것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바로 뭘까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자기가 찾아보고 이런 호기심이에요. 근데 호기심이 언제 사라질까요? 학교를 들어가서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사라져요. 네. 공부가 재미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공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있나? 이 친구가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역량이 있나? 네, 이런 것에 저는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넘기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가 힘드니? 라고 질문하면 이게 싫고요. 저게 힘들고요. 이런 게 싫어요. 라고 얘기를 잘 해요. 그런데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못 합니다. 부모님들 어떠신가요? 부모님도 뭐가 힘드세요? 네, 떠오르시죠?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3가지만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싫은 거 있죠. 내가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정말 뭘 원하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사춘기 시절에 그걸 발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런 과정 없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제 친구 중에서는 수능 시험을 9번 본 친구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학생들, 제가 대학생들도 코칭을 하거든요. 대학생 중에 26살, 27살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학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때에는 다시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사춘기인 우리 아이가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너무나 좋은 현상이고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다.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함께 이제 찾아가시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대신 이거 좋대. 이거 연봉이 좀 높은 것 같아. 너한테 이게 좋을 것 같아. 먼저 자꾸 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귀를 막아버려요. 싫어요. 일단 싫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조언을 해줘도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대화법이 마음 코칭 대화법인데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마차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마차라는 운송수단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마차는 어떤 운송수단이에요? 한두 명의 승객을 태우고 마부가 뭐라고 물어보죠?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주세요. 거기로 가죠. 중간에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여기서 내릴게요. 그쵸?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그 단어는 고객 중심이에요. 아이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아직의 교육 현장은 트레이닝과 같아요. 출발역과 종착역이 정해져 있고 중간에 내리면 뭔가 나고자 같은,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 정도는 해야지. 중학교 2학년은 이 정도는 해야지. 그쵸?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는 자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부족해. 이건 채워야 돼. 우리 아이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자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출발선이 어떤가요? 출발선이 같나요? 다른가요? 다 다르죠.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었거든요. 가정 안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 이제 저의 어린 시절에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막 엄청 멋있어.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네, 나는 못난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 저기 지하에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어. 와, 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쵸, 후자의 모습이겠죠. 내가 우리 아이를 볼 때 와, 얘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가려면 멀었어, 더 올라가야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코칭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를 바라볼 때요,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나한테 좀 배워야 돼, 내가 너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너는 잠재력이 있어, 네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어, 너는 성장하고 있어, 너는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결과가 어떨까요? 네, 당연히 다르겠죠. 제가 코칭을 할 때, 아이들을 만날 때 기본 전제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출발을 합니다. 뭐 심리학 용어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를 볼 때 보이는 모습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한테 너는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시작을 하면 코칭의 결과가 어떨까요? 제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봐야 될까요? 와, 선생님 기대된다. 너 안에 이런 잠재력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정말 기대된다. 와, 너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제가 후자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겠죠. 부모님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내가 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좀 가르쳐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나요? 네,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를 먼저 거기서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부터가 사실은 출발이에요. 자, 아이를 볼 때 화가 나요? 배우자를 볼 때 화가 나요? 저 집사님을 볼 때 화가 나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건 신호와 같거든요.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 내 건지 아이 건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네, 뭐 방학이니까 아이들이 어떤 학원을 가야 되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요즘에 좀 이런데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건강과 관계와 성적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심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사실 부모님들이 내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관심을 가진 것들을 잘 구분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친정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친정 어머니의 구원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죠. 하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영향력의 영역은 뭘까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할 수 있죠. 또 어머니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잘 살 수 있죠. 네.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는 누구가 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끌고 갈 수 없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가 집안에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그 환경은 조성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먼저 써버려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 안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내가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적 경청입니다. 사실 이 공감적 경청만 잘해도 70% 이상은 해결이 돼요. 아이들이 제 앞에서 자기 얘기를 술술술술 풀어놓고 많이 울고 자기가 또 방법도 찾아가요. 선생님, 저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실천해보고 싶어요. 자기들이 길을 잘 찾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공감적 경청.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공감은 동감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눈물이 나요? 이거는 뭘까요? 공감일까요? 동감일까요? 동감인 거예요. 내가 내 자녀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공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친구의 지금 마음과 이 친구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해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끝까지 잘 들어주시나요? 어쩌면 내 마음에 팔짱을 끼고 한번 들어보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들으면서 끊임없이 판단하죠. 아, 저건 틀렸어. 아우, 저 사람이 저거는 잘못 얘기하고 있네. 계속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느냐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존중하고 있나요? 내가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엄살을 부리는 경우가 있죠. 너무 힘들고. 뭐 그런 걸로 힘들다 그래. 엄마는 더 심했어. 엄마 아빠 어릴 때는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었어. 그럼 어때요?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공감받지 못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앞에서 내 얘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자기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저는 퇴근하고 와서 저녁밥 짓고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나 지금 더 힘들어. 나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밥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방문 닫고 들어가죠. 네. 그런데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자기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지.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도 힘들었지.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우리는 마치 놀고 온 아이처럼 혹은 뭐 사무적인 관계처럼 빨리 와, 빨리 신발 제대로 놓고 가방 걸고 숙제했어? 학원 갔다 왔어? 학원 선생님 전화 왔던데 바로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거는 내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자기야 지금 저녁밥 빨리 해야지. 빨리 저거 전등 갈라고 했는데 지금 갈았어? 안 했던데?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때요? 막 하고 싶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네, 짜증나죠? 지금 내가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 지금 나는 뭐 돈 버는 기계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쵸? 그럼 이제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너 지금 표정 왜 그래? 엄마 아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사실은 이게 역지사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고 오는 거예요. 눈치 많이 보거든요. 내가 이 말 하면은 애들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지 않거든요. 요즘 친구들은요, 좀 달라요. 서로 얼굴을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한번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환영. 오, 우리 아들 왔어. 우리 딸 왔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되죠. 학원은 어땠어? 엄마가 좀 같이 뭐 해줘야 될 게 있어? 숙제 안 했던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교실 안에서의 그 생활이 편하고 자유롭고 즐거울까요? 직장 생활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아이들과 첫 인사를 나누면 좋을까? 네, 저는 한번 안아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공감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존중, 용납,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야기할 때 들으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을 멈추시고 그렇게 느끼는구나. 우리 아이는 이 상황을 굉장히 힘들게 느끼는구나. 얘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막 선생님 흉을 본다. 교사들은 욕을 정말 많이 먹는 직업이거든요. 교원 평가를 받아보면 거의 뭐 회를 떠요. 저도 사실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느꼈구나. 이 친구는. 그게 공감이에요. 그 이상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사실 다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 달라요. 나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 상황에서. 너는 이런 거가 중요하구나. 먹는 게 중요한 사람한테는 야, 먹는 걸로 왜 저렇게 쪼잔하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되게 중요했구나. 거기까지가 공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제 공감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바보같이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네. 이거는 뭐예요? 나를 공감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거기까지. 내가 지금 이게 되게 속상하구나.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봤을 때에도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끝. 더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청이라는 그 한자어에 의미가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경은 잔을 기울일 경자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물에 물이 담겨 있는데 제가 얘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쏟아지겠죠.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비워내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기울일 경. 그리고 청은 임금의 기와 내 오감을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에게 경청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야기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경청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아이가 나의 눈을 보고 얘기할 때에는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죠? 고마운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흘려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TV 보거나 이럴 때 말해. 듣고 있어. 이건 뭐예요? 네, 배우자 경청이 돼요. 나는 배우자 경청을 하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긴 없으시군요. 네,
배우자 경청을 하는 분은 이제 수동적 경청, 적극적 경청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사인을 보내요. 눈빛으로 보내고요. 목소리 톤으로 보내고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경청한다. 우리 아이의 말에 경청한다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도 내가 집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는 굉장히 표정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표정이 안 좋아서 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먹을 거예요. 남자 아이들은 특히 또 먹는 거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좋아하는 걸 챙겨 들어가서 간식을 일단 먹여요. 그러면서 표정이 평소랑 좀 다른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이럴 때도 있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그러면 일단 그래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고 전 나오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경청도 의미를 하는 거죠. 옳은 소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 옳은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아내가 옳은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쵸? 근데 옳은 소리는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저 소리가 맞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럼 마음의 여유는 뭐가 만들어주느냐? 공감적 경청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일단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 부모님이 인정해줘요. 일단 공감을 해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에는 부모님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엄마 아빠는 어땠어요? 엄마라면 아빠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들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여유는 만들어 주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뭔가를 던져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문을 닫고 들어가요. 자, 그리고 공감적 경청과 함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강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소위 잔소리죠. 아이들 보면 잔소리 할 게 많죠. 근데 잔소리를 막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흘려 듣거나 귀를 막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죠. 저희 반에 무단지각 너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막 7교시 마칠 때 오고 막 이래요. 종례 시간에 오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땡땡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목도해서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라포는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장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는 샌드위치예요. 저희 동생은 엄마가 되게 예뻐하고요. 저희 누나는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집에서 맨날 혼만 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혼날만 해요. 행동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 열불이 날만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의 그런 삶이. 제가 학교에 왔을 때 이 친구를 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땡땡아 지금 몇 시에 왔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거나 선생님이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 간식 먹고 싶으면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근데 무사히 이제 3학년 잘 올라가긴 했습니다. 선도에 넘어가진 않고. 무단지각 횟수가 쌓이면 저희가 선도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잘 올라갔는데 이 친구를 제가 지도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본인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저를 포함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화가 되지 않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땡땡아, 선생님이 너를 정말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선생님은 너의 존재가 좋아. 왜요? 우리 반이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너를 좋아해. 근데 너의 이런 행동이 규칙에 맞지 않아서 요거는 고쳐주면 좋겠어. 요거는 네가 학교 생활할 때 힘들어져. 너를 위해서 이게 귀찮아질 수 있는 일이니까 요거는 좀 고쳐보자.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재와 행동을 구분시켜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혼을 낼 때에도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말 안 해줘도 알 것 같죠?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아내가 내가 말 안 해줘도 알 것 같죠? 모릅니다. 말을 해줘야지, 표현을 해줘야 알아요.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 근데 당신의 이런 행동이 내가 좀 불편해. 내가 자꾸 이거를 빨래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때요? 알았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이거 내가 속았어? 아니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나는 너의 존재는 너무너무 사랑해. 좋아해. 그런데 너의 이 행동을 고쳐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산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은요, 앉아서 공부를 못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5분부터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5분 앉아있기.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5분 앉아있기. 근데 이 친구가 한 달이 지났을 때는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하는 거예요. 5분, 10분, 15분 조금씩 늘려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원석이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원석. 너는 보물이야. 그런데 원석이야. 갈고 닦으면 돼. 그러면 너는 엄청 빛날 거야. 그런데 너가 그동안 갈고 닦을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가?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렇지. 당연하지. 너는 잘할 수 있지. 뭐 선생님이 도울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이제 하고 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겠죠. 부모님들이 먼저 에너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공감해주고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내가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공감하고 건강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물론 싸울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 중심의 뿌리가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들이 알아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지금 뇌가 공사 중입니다. 가지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마치 돋보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부모님의 어떤 피드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한 뼘 또 성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아이와 잘 보낸다,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보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지 않죠.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부족하니까 이걸 좀 더 채워야 돼가 아니고 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그 말씀의 뿌리를 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는 늦잠 자고 게임하고 말도 안 들어 처먹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다라는 걸 누가 믿고 부모가 믿고 선생님들이 믿고 그 친구들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네는 원석이다. 하지만 이게 갈고 닦았을 때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 자신만의 빛깔로 빛을 낼 수 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요.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어머 어떻게 교회를 나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몇십 년 기도했거든요. 20년 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야 될 것 같더라. 그리고 유서방, 저희 남편이 이제 류 씨예요. 류서방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도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 뭔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가정에서의 양육도 저는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과학 교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합력이라는 게 힘의 방향을 고려한 거예요. 벡터 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치는 방향이 같을 때예요. 그런데 최소치는 방향이 반대일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기도하면서 공감하고 건강한 피드백을 주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을 해 나가면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좋았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생각만 하시면 사실 막연하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적용할 점. 나는 우리 아이가 부모로부터 뭐를 경험하면 좋겠다. 내 자녀는 어떤 존재다. 말씀에서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작은 실천 하나를 적용해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겠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를 정하시고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사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정에서.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따뜻한 부모였으면 좋겠다. 엄마가 선생님은 아니니까 엄마는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모거든요. 그럼 저는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이지만 많이 안아주고 또 따뜻한 말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이따가 마치고 잠깐 시간 가져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제 메일 주소니까 또 혹시 나중에 맞다, 이거 물어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네, 메일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부족하지만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씨앗 심으셔서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또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